2026년의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 빛은 유리창을 넘어 거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 서울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 김 선생님이 앉아 있습니다. 올해로 65살. 그는 평생을 대기업 부장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성공한 중산층의 표상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그의 저녁 식탁을 클로즈업하는 순간 우리는 기이한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리석 식탁 위에 차려진 것은 식어버린 밥 한 공기와 볶은 김치, 그리고 마트 마감 세일 때 산 두부 한 모가 전부입니다. 보일러 온도는 실내 온도 18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고 패딩 조끼를 겹쳐 입은 채 묵묵히 밥을 씹어 삼킵니다. 이것은 연출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잔혹한 비극. 바로 자산은 넘쳐나지만 쓸 돈이 없는 부자 빈곤층 하우스푸어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2024년의 물가를 잊으십시오. 2026년의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김 선생님이 숟가락으로 자르는 저 두부 한 모의 가격은 이제 3,000원이 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1,000원짜리 몇 장으로 살 수 있었던 계란 한 판은 이제 만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7,000원, 사과 한 알에 5,000원. 마트에 들어선 노인들은 가격표를 보고 헛웃음을 짓다가 이내 카트에서 물건을 하나둘씩 뺍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성장률을 이야기하고 수출 호조를 떠들지만 정작 장바구니에 담기는 현실은 처참합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현금의 가치가 마치 한여름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통장에는 매달 국민연금이 들어오지만 그 돈은 관리비와 기본 공과금을 내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저 20억 원짜리 집을 팔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 비극의 가장 미스터리한 지점입니다. 김 선생님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6개월 전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시장의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사장님, 지금은 매수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호가를 3억 원은 더 낮추셔야 보러 오는 사람이라도 있을 겁니다. 김 선생님은 분노합니다. 내 집이 어떤 집인데 지하철이 바로 앞이고 학군이 좋은 이 집을 헐값에 넘기라니. 그는 자신이 평생 이뤄온 성취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자존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동성 함정입니다. 장부상으로는 20억 원의 자산가이지만 그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순간 그 숫자는 단지 종이 위에 적힌 잉크 자국에 불과합니다. 지금 김 선생님은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만 이제 그 집은 그에게서 현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그는 죄인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집을 가진 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죄, 국가는 그를 부자라고 부르며 세금을 걷어가지만 정작 그는 오늘 저녁 반찬 값 5,000원을 두고 고민합니다. 이 기막힌 모순 속에서 그는 서서히 고립되어 갑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밥값을 내야 하니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경조사비가 부담스러워 지인의 연락도 피하게 됩니다. 화려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가 느끼는 공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올랐고 집값도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물가는 올라있고 집값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쥐꼬리만 한데 대출 금리는 살인적입니다. 그가 믿었던 자본주의의 약속들이 하나둘씩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거실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이런 불안 속에 갇혀야 하는가?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이 단순히 지갑을 조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터 닥쳐올 시련은 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고통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면 되지만 몸이 아프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건강한 신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김 선생님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예고도 없이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찾아옵니다.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차가운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김 선생님의 잇몸이 욱신거리고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의 재정적 파산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마주하게 될 진짜 공포의 현장인 병원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본주의가 인간의 육체를 두고 벌이는 비정한 거래를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새벽 2시에 정막을 깨는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날카로운 치통입니다. 김 선생님은 욱신거리는 턱을 감싸 쥐고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진통제를 찾아 물과 함께 삼켜보지만 신경을 타고 흐르는 고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새 뒤척인 탓인지 고질병이던 무릎 관절마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조차 버거운 이 새벽에 그는 뼈저린 진실 하나를 마주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비용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잠만 자고 일어나면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기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찾아간 치과 대기실에는 그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공통된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나올까? 내 통장 잔고가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진료 의자에 누운 김 선생님의 입안을 들여다본 의사는 모니터에 엑스레이 사진을 띄워놓고 사무적인 어투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잇몸뼈가 무너져 내려 더 이상 기존 치아를 살릴 수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진단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마치 레스토랑 메뉴판을 내밀듯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입니다. 비용은 저렴하지만 씹는 힘이 약하고 잇몸이 짓눌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매일 밤 틀니를 빼서 세척해야 하는 수치심은 덤입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입니다. 씹는 맛도 좋고 영구적이지만 개당 150만 원이 넘습니다. 뼈 이식까지 포함하면 견적은 5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의사는 은근한 압박을 줍니다. 환자분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30년은 더 쓰셔야죠. 맛있는 고기도 씹고 사시려면 임플란트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건 아무래도 불편해서 못 쓰십니다. 이 순간 의사는 치료자가 아니라 노련한 세일즈맨이 됩니다. 김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계산이 돌아갑니다. 500만 원. 그것은 그가 1년 동안 아껴 쓰고 모아야 겨우 만질 수 있는 거금입니다. 그 돈이면 손주들 용돈을 몇 번을 줄 수 있고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고통은 그 모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밥을 씹지 못하는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릎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연골 주사를 권합니다. 효과가 좋은 주사는 비급여 항목이라 1회에 수십만 원입니다. 실비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폭탄처럼 오르고 있어 그마저도 유지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의료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입장권의 가격은 무자비하게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청 물가지수에는 잡히지 않는 의료비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쌀값이 오르는 것은 덜 먹으면 그만이지만 의료비가 오르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엽니다. 노후 비상금으로 묶어두었던 정기예금을 해지합니다. 화면에 뜬 해지 완료라는 네 글자가 마치 그의 수명을 깎아낸 듯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예금주 김아무개님 해지 금액 500만 원. 그 돈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그가 젊은 날 야근을 하고 상사의 모욕을 견디며 한 푼 두 푼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 10년의 세월이 치과 의자의 위인거리는 기계소음과 함께 단 1시간 만에 증발해버립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김 선생님의 입안에는 새 하얀 임플란트가 박혀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구멍이 뚫렸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노년의 그에게는 벼랑 끝으로 한 발짝 더 밀려나는 것과 같은 공포입니다.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20억짜리 아파트는 당장의 치통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벽돌을 빼서 병원비를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고 나오는 길 약국에 들러 무릎에 붙일 파스와 진통제를 한 아름 삽니다. 약값만 해도 5만 원이 넘습니다. 2026년의 약국은 더 이상 동네 사랑방이 아닙니다. 제약회사와 병원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수금기계의 말단 창구일 뿐입니다. 김 선생님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취가 풀리면서 잇몸이 다시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가슴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6개월치 생활비가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또 어디가 고장날지 모릅니다. 백내장 수술도 해야 하고 전립선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몸은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는데 잔고는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줄어듭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은행 우편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뜯어보기가 두렵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일 리가 없다는 것을요. 의료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그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날아온 금융 시스템의 공격입니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심호흡을 한 뒤 봉투를 뜯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립니다.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잔인한 숫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행 봉투를 뜯는 김 선생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종이 위에 적힌 통지문은 간결하고 건조합니다. 귀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연 2.8%에서 연 5.6%로 인상. 눈을 의심하며 다시 쳐다보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가 정확히 2배로 뛰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살 때 받았던 대출금 3억 원. 그동안은 한 달에 이자로 70만 원 정도만 내면 됐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80만 원이 남았기에 아꼈으면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2배가 되었다는 것은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할 돈이 140만 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150만 원 연금에서 140만 원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0만 원,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관리비도 못 내는 돈입니다. 김 선생님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이 그의 생명줄인 현금 흐름을 목졸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은행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말이 이토록 사무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그 칼날에 베이는 것은 김 선생님 같은 은퇴자들의 목숨입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중산층을 덮친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짜 얼굴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빚의 무게는 천근만근으로 짓누릅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보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금을 깬 돈은 병원비로 나갔고 남은 현금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은 아들입니다. 38살의 아들. 대기업에 다니다가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당하고 치킨집을 차리겠다던 그 아들입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훅 끼쳐오는 술냄새와 함께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눈은 촉합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는 것을요.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은 한참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다가 어렵게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5천만 원만 융통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이랑 거래처 대금을 못 막으면 신용불량자가 돼요. 제발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립니다. 김 선생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김 선생님에게 남은 마지막 비상금이자 죽을 때까지 아껴 써야 할 생명수 같은 돈입니다. 그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강남 아파트에 사니까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남의 사정을 봐줄 여유가 없으니까요. 김 선생님은 아들의 정수리에 내려앉은 흰머리를 봅니다. 내 새끼. 남들처럼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서 평생을 바쳤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울고 있는 이 중년의 남자는 실패자가 되어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리스크의 전이입니다. 자식의 실패가 부모의 노후를 집어삼키는 현상입니다. 냉정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너도 산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모가 자식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무릎까지 꿇고 애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 일어서서 꼭 갚을게요. 며느리랑 손주들 얼굴 봐서라도 제발요. 손주라는 단어에 김 선생님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길거리에 낳는 꼴을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김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 하루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침에는 치아를 잃었고 오후에는 예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에는 마지막 남은 노후의 안전판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은행이 이자를 내놓으라며 멱살을 잡고 오른쪽에서는 아들이 돈을 달라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중의 압박. 그 어디에도 그가 숨쉴 곳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환영을 봅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일 은행에 가보자. 그 말은 사실상 자신의 사형 선고에 서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지만 김 선생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합니다. 아들을 보내고 난 뒤 적막한 거실에 홀로 남은 김 선생님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낼 대출이자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생활비는 또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불안감이 독가스처럼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인터넷을 검색해봅니다. 노후 자금 대출 급전, 소액 투자 고수익. 그의 검색 기록이 그의 절박함을 말해줍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뇌는 점점 더 위험한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장 취약해졌을 때 악마는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인다고 했던가요? 어둠 속에서 그의 전화기가 짧게 진동합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이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요? 아니, 어쩌면 그는 누군가라도 좋으니 제발 나에게 돈 벌 구멍을 알려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마지막 덫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며 김 선생님의 지친 눈동자를 비춥니다. 발신자 정보에는 오투자증권 자산관리팀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스팸 문자였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문자의 내용은 마치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정확하게 폐부를 찌릅니다. 원금 보장, 월 2% 확정 수익 지급,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 긴급 모집. 지금 김 선생님에게 가장 필요한 두 단어, 원금 보장과 현금 흐름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는 홀린 듯이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은 짧게 울리고 곧바로 침착하고 신뢰감 있는 중저음의 남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자신을 최 팀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김 선생님의 불안을 정교하게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 넣어두는 건 돈을 버리는 겁니다. 물가는 5% 오르는데 예금이자는 3%죠.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 선생님이 며칠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공포를 그는 정확한 금융용어로 설명해줍니다. 최 팀장은 말을 이어갑니다. 이번에 저희가 운용하는 상품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펀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니까 원금 손실 위험은 제로입니다. 대신 수익률은 연 24%, 매달 200만 원씩 따박따박 꽂힙니다. 아드님도 도와주셔야 하고 대출 이자도 내셔야 하잖아요. 이 기회 놓치시면 다시는 안 옵니다. 사기꾼들은 더 이상 어눌한 말투로 검찰을 사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세련된 경제 전문가의 가면을 쓰고 절박한 사람들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무너뜨립니다.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입니다. 평생 대기업 밥을 먹은 내가 이런 거에 속을 리가 있나. 하지만 그의 뇌는 이미 긍정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은행 로고가 박힌 위조된 투자 설명서와 화려한 수익률 그래프가 카카오톡으로 전송되자 마지막 의심조차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의 왜곡된 발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칼날이라도 잡는 법입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 숨을 쉬고 싶을 뿐입니다.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온다면 대출 이자를 내고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아들에게 면목도 섭니다. 그 희망 고문이 그의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카드를 꺼냅니다. 남은 퇴직금 잔액과 보험을 해약해서 만든 돈, 그리고 아내 몰래 비상금으로 챙겨둔 돈까지 싹싹 긁어 모읍니다. 총 8천만 원. 이 돈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최 팀장의 달콤한 목소리는 이 돈이 씨앗이 되어 거대한 나무로 자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OTP 생성기의 버튼을 누르는 김 선생님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6자리 숫자가 화면에 뜹니다. 그는 스마트폰 뱅킹 화면에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이 올라가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립니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자 걱정 없이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누릅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통장 잔고는 영원이 됩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기묘한 해방감이 그를 감쌉니다. 드디어 해냈다. 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스스로를 대견해 하며 그는 최 팀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송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최 팀장님. 다시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뚜뚜뚜 하는 건조한 신호음뿐입니다. 잠시 통신장애일 거야. 애써 부정하며 다시 걸어보지만 이번에는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순식간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보지만 대화 상대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최 팀장의 프로필 사진이 사라져 있습니다.
머릿속이 윙 하고 울립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8천만 원. 내 전 재산, 내 노후, 내 생명. 그것이 불과 1분 만에 전자신호가 되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진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아파트 밖에선 여전히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지만 김 선생님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6년의 어느 겨울밤, 한 중산층 은퇴자의 영혼이 그렇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잠시 시간을 10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엄지손가락이 송금 버튼 위에 멈춰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운명은 거창한 사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찰나의 선택으로 갈라집니다. 여기 두 개의 서로 다른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결말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 파멸입니다. 우리가 방금 목격한 대로 김 선생님은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8천만 원은 사라졌고 사기꾼은 잠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가서 울부짖어보지만 담당 형사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렵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내놓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금이 사라지자 대출 이자를 낼 방법이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은행에서 경매 예고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결국 20억이라 자부하던 아파트는 경매시장에서 헐값에 낙찰되어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빚을 갚고 나니 손에 쥐어진 돈은 보증금 몇 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김 선생님 부부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밀려납니다. 치아 치료를 중단해서 밥을 물에 말아 먹어야 하고 무릎이 아파도 파스 한 장으로 버텨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입니다. 아들도 사업에 실패해온 가족이 빈곤의 수렁으로 동반 추락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던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입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돈 없이 오래 살아야 하는 노후 그 자체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각성입니다. 다시 운명의 순간입니다. 김 선생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중얼거립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는 과감하게 취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차단 목록에 번호를 추가합니다. 식은땀을 닦아낸 그는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마시며 이성을 되찾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들을 식탁에 앉힙니다. 그리고 생사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 너도 네 살 길을 찾아라. 아들은 원망 섞인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김 선생님은 압니다. 이것이 공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이어서 그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5억에 내놓겠습니다. 시세보다 5억이나 싼 가격. 중개업자조차 놀라 되묻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손해보는 건데. 김 선생님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팔리지 않는 20억보다 내 통장에 꽂히는 15억이 진짜 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손절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일주일 만에 집은 팔렸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도 10억 원이 넘는 현금이 손에 들어옵니다. 그는 경기도 외곽에 작고 깨끗한 3억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남은 7억 원은 원금이 보장되는 국채와 예금에 분산 투자합니다. 이제 매달 200만 원의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더 이상 대출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제철 과일을 사 먹을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두 결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2026년의 경제 위기 앞에서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자식이 노후를 책임져 주던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껍데기뿐인 자산 가격이 아니라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 유동성, 그리고 냉철한 금융지능입니다. 착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체면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에는 생존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장부를 펼쳐보십시오. 여러분은 콘크리트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까? 아니면 현금을 쥔 자유인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버티고 있을 때 욕심을 버리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자녀를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비정하다고 욕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성을 단단하게 쌓으십시오. 냉혹한 자본주의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이 겨울이 다음 봄을 위한 휴식이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동면이 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경제 전망 리포트를 마칩니다.